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외교 안보 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주시죠. 총리님,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또 작년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 민주당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된 합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얼마였습니까? 0%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로 올라갔죠. 맞습니까? 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 물론 이제 유럽, 일본 1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유럽이나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 관세 인상인데 또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복 해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벤스 부통령 만나셨는데 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라인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한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그 전에 이런 것을 통보를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벤스 부통령을 만난 예. 그 귀국한 다음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고 제가 그때 또 그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그야말로 한두 분 통상에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한라인 또는 그 소통망이 의미 있느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라인 만드셨으니까 네,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통상 관련한 그 연락망 또는 대화 채널에 더해서 벤스 부통령과도 논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됐고 아시다시피 현재 관보 게재는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 주십시오.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목 정책실장이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뭐 특검법, 뭐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 속전속결로 일방 통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국익이 가장 이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왜 방치하셨나요? 글쎄요, 방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뭐 일방 처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비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도 제기해 오신 바가 있고 가급적 이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하려고 시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 지원 말고도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 쿠팡, 손의원 목사 구속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또 미국이 한국의 통상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문제 때문에 그 통상 전체의 틀을 흔들 정도로 미국 자체가 보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는 나쁜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한 채널로 예를 들어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원들 또는 정부 내에서도 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그분들도 전체 틀에 있어서 관세 협상의 틀을 흔들어야 할 그러한 일종의 지렛대 내지는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변덕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아까 능력의 말씀처럼 한계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 대비 그 투자 관련 법안 이것이 첫째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빨리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 자금이 이렇게 납입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은 그러나 그 세 가지 다 저희들이 특별히 기간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어긴 것은 없지만 FTA가 잘못돼서 현재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기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만과 압박 의지가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 같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듯이 이 상황도 잘 풀어야 된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의 강이 흐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 통상 사절단을 보내는 게 어떠냐. 초당적으로 정치인, 기업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 한 20명을 뽑아서 미국 조야에 보내서 의회, 정부, 백악관, 투루 대대적인 아우리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불신을 회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초당적인 그런 외교 활동을 여야 함께하는 건 첫째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의 강이 흐른다면 지금 외교 문제 이렇게 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야 합동으로 간 의원 외교팀에서 그중에 야당 의원들이 알고 보면 이 여당은 참 나빠요. 급한 문제 잘못 풀고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교 관계를 악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양식을 가진 어떤 초당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보면 PMZ, 소위 말해서 Provisional Measures 정원, 소위 잠정 조치 수역. 여기에 2018년부터 중국이 뭐 션난 1, 2 연어 양식 시설이죠. 기관 시설 부표 13개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위반이죠. 네, 그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시설,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은 없앴죠. 네, 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정부가 노력한 걸 인정을 합니다. 그 어떤 후일담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후일담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요청과 노력이 있었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이 그렇게 쉽게 수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도 철거 예정입니까?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철거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미 하나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그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설을 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제로 철거할 경지까지 온다면, 만약에 중국이 끝내 굴복을 안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에서 맞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에 보면은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둘러싸고 이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싸우고 있는데 베트남 방식이 아주 유효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공섬에다가 인공섬을 한 수십 개를 만듭니다. 2021년부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약고, 활주로, 방어벽, 군사시설을 만들어요. 그 수준이 벌써 중국이 한 거에 80%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맞대응 비례성 원칙.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외교적 노력이 진전을 못 낸 상황에서 가설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는 별도로 비례성 원칙 등등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 중에 예를 들어 어선들의 우리 침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오신 걸
것이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분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정욱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뭐 김국기 선교사 해가지고 벌써 북한에 억류된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네. 굉장히 민당 안타깝게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민당 이재명 정부에서 꼭 그분들의 어떤 행사, 소위 말해서 행방 어디 있고 무슨 어떻게 지내는지 꼭 추적해 주십시오. 꼭 구출해 주십시오.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중히 생각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의 생존 병사 2명 벌써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에 우리 헌법 정신과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정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 본국에 송환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선수 쳐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미 입장 표명은 했고 예. 그런 문제는 그래서 노력을 하고 빨리 네. 구출해내야 된다. 네,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국가는 침묵할 자유조차 없다. 꼭 명심하시고 빨리 북한 억류된 선교사들 또 우크라이나는 북한 생존 병사 2명 빨리 한국으로 구출해 오십시오. 네,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중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나오시겠습니까? 장관님, NSS가 뭐죠? 미국의 전략입니다. 네, National Security Strategy. NDS는 뭡니까? 그건 그 다음 단계 국방 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NPR은 뭡니까? 그건 역시 같은 류의 전략 페이퍼입니다. Nuclear Posture Review죠. MDR은 뭡니까? 그건 디펜스. 미사일 디펜스에 예.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올해 초 해가지고 미국이 NSS나 예를 들어서 NDS에서 확장 억제 표현 사라진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리 통보 안 받으셨습니까?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 후에 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표현이 빠집니까? 그것은 그 미국 전체 그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강의 것만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래서 빠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들어갔던 걸로 기억. 바이든 정부는요, NPR, 예를 들어서 NDS, MDR, 전부 다 확장 억제가 23차에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SCM의 확장 억제 표현이 나오지만 그 상위 문서에서 빠진 것은 미국의 전략의 변화다. 중하게 읽고 있으십니까? 네,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방어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만 할게. 전략의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는 전작권 전환하려고 합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27년 상반기입니다. 네. 27년, 28년까지 하려고 했다는. 그럼 우리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그 기초 조건 3가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뭡니까? 지금 3가지에서 상세한 세부 조건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지금 한미 국방당국 간에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extended deterrence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도 확인을 했는데 미국이 확장 억제를 분명히 해주고 우리는 그 컨벤셔널
분야에서 확실히 우리의 그 국방비를 3.5%로 늘리고 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공감을 다시 한번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미 핵 우산이 흔들린다면은 한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할지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핵 우산을 조금이라도 바꿀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장관님 존중합니다. 그러나 문서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두 약속을 믿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전자권 전환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 우리가 전자권 전환에 이 조건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미, 소위 말해서 한국 주도의 연합 방위 태세. 두 번째, 포괄적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세 번째,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한반도 안보 환경. 그런데 일본은 아무리 잘한다, 2028년도까지 마친다고 하더라도 2, 3번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할 때 그 당시의 전쟁의 개념과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갑니다. 익스텐드 디터런스 구두로 하니까 믿어주겠다, 전자권 전환하겠다. 저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 보유국입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만은 NPT상의 핵 보유국은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안 하십니까? 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게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핵 군축 회담하자고 하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십니까? 전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그런데 대통령의 북핵 폐기 3단계 구상이 뭡니까? 우선 중지하고, 핵 생산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감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3단계 북핵 폐기 구상이 설사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믿습니까? 저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면은 비핵화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수도 없이 제가 국회 한 20년 가까이 있면서 장관님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핵 폐기 안 합니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선은 지켜졌습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지켜졌습니까?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선은 소위 말해서 이 판문점선은 지켜졌습니다.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구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관님, 소위 말해서 미국 조야 잘 아시죠?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하자, 그 한국 핵무장하자, 이런 논의 있는 거 아시죠? 전술핵 배치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네, 미국 내에서 일부 있지만은 정부 내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고 있을 뿐이 아니, 제임스 리치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술핵 배치하자고 그럽니다. 로저 워커 군사외교위원장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장관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에드윈 풀러, 소위 말해 헤리티지 그 체어맨 하셨던 분, 그분도 그렇고. 아니,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만난 상원 의원들은 전부,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분은 심지어는 그 한미 간에 합의된 그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여서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돌아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 이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보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저는 문서나 말과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미국의 전략상 미국의 핵우산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장관님, 믿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이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저는요, 일본 한번 보십시오. 다카이치 사나이 오늘 326석 중의원 이겼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에서 벌써 고위 관리가 핵무장 하자는 얘기 나온 거 보셨죠?
1967년 사토 에이사쿠의 비핵화 3원칙, 일본이 핵 보유, 제조, 반입 안 한다. 그것도 재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헤니 키신저 박사 보십시오. 벌써 3년 전에 2030년까지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 스티브 비건 잘 아시죠? 대북정책특별 대표. 그 사람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했습니다. 헤니 키신저도 일본 핵무장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구두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정책 고려위에서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핵 분축회담만 하자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래서 저는요, 장관님,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만약에 북한과 핵 분축회담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그 사람 벌써 국방부 차관 되기 전에 한국의 핵무장 테이블에 올려 놓자라고 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유세 중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아니 서울을 지켜주게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희생 못합니다. 그래서 드골이 1960년 파리 핵무장, 불란서 핵무장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브한 한반도 비핵화에 혼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관이 한번 이걸 논의해 보십시오. 네, 저는 충원드립니다. 지금 충정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만큼 더 우리가 레버리지가 커지죠. 아닙니다.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드린 모든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외교안보 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NSS, NDS에서 핵 확장 억제 표현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핵 군축회담을 북한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은 정책 고려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셉 나이 전 하버드대학 교수죠. 조셉 나이는 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보는 3분도 보장이 안 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보는 낙관적인 수사로 유지될 수 없고 낙관적인 수사로 포장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안보 억제책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통상의 기준서를 확고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과 여기 내가 계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